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일기 40번째 영상입니다. 13장 개연성 세 번째 파트 202페이지 아랫단부터 또 계속 읽어가면서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한결같음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기를 잠시 그만두고 대신 실제로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 그것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생각에 이 믿음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 두 가지는 비이성적 원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C.S. 루이스는 데이빗 휴미 제안하는 기적의 개연성을 논증하는 그 논증법을 무작정 쫓아가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결론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는데요. 왜냐하면 데이빗 휴미처럼 자연은 절대적으로 한결같다라는 그 전제 위에 기적의 개연성을 세우는 것은 처음부터 기적은 개연성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고, 더군다나 그 첫 번째 전제인 자연은 절대적으로 한결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것을 전제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데이빗 휴미 자신도 자신의 다른 저작에서는 그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자신을 회의주의적인 그런 철학자로 규정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데이빗 휴미 생각하는 그런 기적의 개연성으로는 어떠한 의미도 우리가 찾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 C.S. 루이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종류의 개연성을 찾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데 그것을 위해서 일단 어디서 우리가 자연의 한결같음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어떻게 보통 자연의 한결같음을 믿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자신이 발견하는 면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비이성적인 그런 이유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성적인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인지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습관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상황이 옛 상황과 비슷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동물과도 공유하는 성향입니다. 우리가 키우는 개와 고양이에게서도 이런 성향이 때로는 무척 코믹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자연의 한결같음을 믿는 그 가장 저변에 깔린 그 이유는 우리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다른 동물과도 아주 잘 공유하고 있는 그런 습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행동을 계획할 때 자연이 평상적 내일처럼 행동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이론적 가능성을 생각해서 밀어내 버릴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혀 신경 쓸 가치가 없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습관에서 벗어나 이성을 사용해서 자연이 평상시와 같이 한결같이 행동하지 않고 다른 변칙적인 모습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는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쉽게 그런 생각들을 밀어내 버리는데, 그 이유는 그런 일이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 자체를 너무나 빨리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각에서 밀어내는 것을 곧 망각해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결같음의 그림이 아무 경쟁자 없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기에 이르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이러한 두 원인 모두 비이성적인 것이며 어떤 참된 믿음을 세우는 데뿐 아니라 어떤 거짓된 믿음을 세우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연은 한결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떠올려 보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밀어내 버리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 자연은 한결같다라는 생각 이외에 다른 경쟁하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일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결국은 자연은 한결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한다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진짜 좋은 믿음을 세우는 데에도 쓰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나쁜 믿음을 세우는 데도 쓰일 수 있는 그런 면은 있다라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세 번째 원인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고 아서 에딩턴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과학에 있어서 소중히 여기지만 정당화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는 사물의 적합성에 대한 어떤 타고난 감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위험하리만치 주관적이고 심미적인 척도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과연 이것이 자연의 한결같음에 대한 우리 믿음의 주요 원천임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C.S. 루이스가 보기에 사람들이 자연의 한결같음을 일반적으로 믿는 그 원인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했던 그런 비이성적인 그런 원인 이외에도 더 근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원인이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그것을 아서 에딩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가 이야기했던 그 말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서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없으면은 과학을 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 사물들의 존재를 볼 때 그 사물들이 어떤 적합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라는 그 감각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물들은 어떤 적합성이라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그 감각이 없다면 우리에게 실제로 과학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이 어쩌면 자연은 한결같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그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C.S. 루이스가 질문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 가는지 또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순간 선례 없고 예측 불가한 사건들이 자연 속으로 마구 내던져지는 우주라면 그런 우주는 단순히 불편한 곳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우주는 우리에게 심오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주를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우주는 우리에게 전적인 혐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우주는 우리가 가진 사물의 적합성에 대한 감각에 충격을 줍니다. 경험에 앞서 또 많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자연의 한결같음을 믿는 편에 가담해 있습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사물들이 적합성이라는 어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우주, 그런 우주를 생각해 보면 즉 어떤 사물들이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떤 사건들이 무작위적인 형태로 계속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우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우주를 불편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아주 혐오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돌아봤을 때 그 경험들이 늘 한결같지 않은 어떤 불규칙적인 요소들이 있었던 것, 그것도 알고 또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일들을 생각해 봐도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규칙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을 예상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연의 한결같음을 믿는 그 이유는 사실 그 더 깊은 곳에 자연에 있는 사물들은 어떤 적합성을 갖고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그 믿음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물의 한결같음에 대한 믿음은 사물의 적합성에 대한 그런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이 C.S. 루이스가 아서 에팅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결론입니다. 이는 과학이 사실상 자연의 규칙성이 아니라 외견적 불규칙성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매 새로운 가설을 촉발시키는 것은 실은 자연에게서 보이는 그 외견적 불규칙성입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불규칙성을 묵인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불규칙성이 실은 불규칙성이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가설을 세우고 확증하기 전까진 결코 쉬지 못합니다. 이 부분도 C.S. 루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통찰력이 아주 잘 드러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과학을 할 수 있고 과학이 발전하는 이유가 자연계에 있는 어떤 규칙성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보다 예민한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자연계의 그런 불규칙성을 발견하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자연계의 사물들은 어떤 적합성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계는 어떤 규칙성으로 한결같음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 그렇지 않은 이 상황들이 무언가 분명 문제가 있고 이것이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지 실제로는 어떤 규칙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 숨겨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가설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실제 규칙성을 보여줄 때까지 쉬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과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진행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힘이다라는 것을 C.S. 루이스가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사물들의, 즉 자연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적합성을 믿고 또 그에 따르는 자연계의 어떤 한결같음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처음엔 불규칙성의 거대한 덩어리 같이 보입니다. 어제는 불이 잘 붙던 스토브가 오늘은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깨끗했던 물이 올해는 유해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아무리 반복되는 실망들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연의 한결같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대하지 않았더라면 외견상 불규칙해 보이는 경험 덩어리들은 결코 과학적 지식으로 변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C.S. 루이스는 보통 사람들도 누구나 다 경험하는 그런 일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이야기했던 그 원리들을 다시 한번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들은 어느 것 하나 한결같지 않습니다. 단순한 스토브에 불을 붙이는 것도 어제는 잘 붙던 것이 오늘은 붙지 않고, 물을 한 잔 마셔도 어제는 깨끗했던 물이 오늘은 또 달라 보이는 것 같고, 항상 이렇게 불규칙한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우리 경험 속에 계속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지만 자연은 한결같아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과학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 혹은 선호는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인간 정신이 어쩌다 갖게 된 작동 방식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 믿음은 지금껏 늘 실제로 확증되어 왔다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혼잣말로라도 따라서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라고 덧붙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자신이 데이빗 휴메에게 했던 질문을 자신에게도 되묻고 있는데요.
데이빗 휴미 자연은 늘 한결같다라는 그 전제,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의 경험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다라고 기적에 관한 에세이에서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렇지만 C.S. 루이스는 경험이 그렇게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이 아무리 전부 다 자연의 한결같음을 지지한다 할지라도 미래에도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즉 미래에도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다 라는 그 가정이 없이는 경험으로만은 절대로 자연의 한결같음을 뒷받침할 수 없다라는 것이 C.S. 루이스의 논지였고, 심지어 데이빗 휴조차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다른 데이빗 휴의 저작에서 그런 면을 잘 드러냈던 그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C.S. 루이스가 주장하는 자연의 한결같음의 이유, 즉 우리는 사물의 적합성에 대한 그런 뿌리 깊은 믿음, 그런 감각이 있고 거기에 기대어서 자연의 한결같음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그 생각은 경험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데이빗 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무리 과거의 경험이 그런 상황을 증명해 주고 있는 듯 보여도 미래에도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라는 것을 잘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런 말을 덧붙일 수 있으려면 자연의 한결같음에 대한 믿음은 충분한 근거를 가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물의 적합성에 대한 감각이 과연 우리 외부 실제와 부합하는지 말입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자신이 데이빗 휴에게도 또 자기 자신에게도 하고 있는 이 질문의 본질을 다시 한번 잘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연의 한결같음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로 경험만을 제시했던 데이빗 휴에게는 경험이라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경험과도 똑같을 것이다 라는 그 전제가 없이는 그 경험으로는 자연의 한결같음을 뒷받침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자신의 믿음, 즉 자연의 한결같음은 사물의 적합성에 대한 그 믿음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들이 미래에도 똑같은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만약에 사물의 적합성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 말을 할 수 있다 라는 것, 즉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어떤 형이상학을 견지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저 자연, 즉 거대한 무정신적 연동 사건에 불과하다면,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내적 신념도 실은 어떤 비이성적 과정의 부산물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때는 분명 사물의 적합성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또 그에 따르는 자연의 한결같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외부의 실제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가정할 그 어떤 근거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념은 그저 우리에 대한 어떤 사실, 우리의 머리카락의 색깔 같은 그런 일뿐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C.S. 루이스의 질문에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은 적합성이라는 어떤 그런 존재론적인 속성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은 과거의 경험이든 미래의 경험이든 결국은 자연의 한결같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는 그 사람이 가진 존재를 보는 관점, 즉 형이상학적인 관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존재를 보는 관점을 즉 형이상학적인 관점을 자연주의로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존재를 보는 관점은 결국은 스스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연동된 하나의 연동적인 사건으로 존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사실 그 자체를
판단하는 그런 그 사실의 참과 진리를 판단하는 그런 가치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결론이라는 거죠. 이렇게 만일 자연주의가 옳다면 자연이 한결같다는 우리의 신념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갖지 못합니다. 그 신념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려면 어떤 전혀 다른 형이상학이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가장 깊은 실제가 다른 모든 사실성의 원천인 사실이 얼마간 우리를 닮은 무엇이라면, 즉 그것이 어떤 이성적인 영이고 우리의 이성적 영성은 바로 그것에서 비롯하는 것이라면, 그때는 정말 우리의 그런 신념이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그 마음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적합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사물에 대한 경험들은 자연이 한결같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런 생각은 자연주의적인 형이상학적 관점으로는 절대 뒷받침될 수 없고, 그 생각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진짜 이성적인 그런 존재로서의 초자연적인 존재에 기대어서 존재하는, 즉 초자연주의적인 세계관으로 그런 초자연주의적인 형이상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만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질서에 대한 우리의 혐오감은 자연과 우리를 창조한 창조자에게서 비롯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하는 그런 무질서한 세상은 창조자가 도저히 창조하려 하지 않으셨을 그런 무질서한 세상입니다. 수업 시간표가 끊임없이 또 아무 의미도 없이 변경되진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신념은 충분한 근거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교무실을 엿보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필연적으로 이런 종류의 형이상학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최고 자연 철학자들은 과학이 본래 자라나온 뿌리도 바로 형이상학이었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C.S. 루이스는 우리가 무질서한 우주를 혐오하고 질서정연하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우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근거는 절대 이성이신 창조주가 이 우주, 자연계를 창조했다라고 보는 그 초자연주의적인 세계관, 즉 초자연주의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관점으로만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초자연주의적인 형이상학적인 관점을 갖고 있을 때 자연계의 현상이 한결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마치 교무실을 들여다본 아이가 선생님의 성격을, 선생님의 모습들을, 본질을 깨달은 아이가 수업 시간표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자연계의 그런 한결같음을 확신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 주변의 철학자들, 특별히 자연 철학자들은 과학이 생겨난 그 기원이 바로 이런 형이상학적인 관점 때문이었다. 즉 이런 형이상학적인 관점이 없었다면 과학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화이트헤드 교수는 여호와의 인격적 에너지와 그리스 철학자의 이성성이 결합된 하나님에 대한 수세기에 걸친 믿음이 체계적 질서에 대한 확고한 기대를 낳았고, 그런 기대가 현대 과학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인류는 자연에서 법을 기대했기에 과학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연에서 법을 기대했던 것은 그 법 제정자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현대 과학자들의 경우 이러한 믿음은 사멸했습니다. 절대 이성으로서의 창조주, 법 제정자로서의 창조주를 믿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관점이 과학을 낳았다라는 자연 철학자들의 그 관점 중에 하나로 현대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죠. 화이트헤드 교수의 예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대의 과학자들은 그 과학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과학의 기반으로서의 그 철학적인 관점은 사멸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멸 이후에도
과연 자연의 한결같음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미 두 가지 의미심장한 발전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무법적 하위 자연이 존재한다는 가설과 과학을 참이라고 주장하던 것에 대한 포기가 그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깝게 과학시대의 종말에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기적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C.S. 루이스는 과학 자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자 또는 질서 부여자로서의 창조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초자연주의적인 형이상학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그런 자연철학자들의 관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대 과학자들은 그런 형이상학적인 관점은 다 버려버린 채 과학을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볼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것을 지켜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결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양자론을 그 체계를 만들어 가면서 그것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완전히 무질서한 그런 하위 자연 체계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라든지 더 이상 과학은 진리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을 버려버리고 진리에 대한 대항적인 개념으로서의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하는 그런 면으로서 이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초자연주의적인 형이상학을 포기한 그런 것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 시대는 과학 시대의 종말에 굉장히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초자연주의적인 형이상학을 인정할 때, 즉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기적을 인정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